오늘 코스피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을 하긴 했는데 이 오름세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금세 하락 전환했고요. 장중한 때는 지금 3,996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잃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종가를 보면은 이 시장에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하단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선이 모두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 좀 과하게 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 집중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다울투자증권 김지현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 정말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 전 연구원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국내 증시 하락 마감했고요.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 순매도 물량들의 이제 4천선을 하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이랑 오라클 실적 이후로 계속해서 AI 수익성 우려가 좀 지속이 되고 좀 노이즈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번 주에 또 경제 지표들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 맞습니다. 밤에 고용 보고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11월 CPI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에 BOJ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그런 경계 심리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억 원으로 정해진 그 대주주 요건, 양도세 요건을 좀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기관이랑 이제 투신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뭐 그동안 이제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 중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도세 회피 물량도 좀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4,020을 좀 하단으로 많이 보셨던 것 같고 코스닥도 920 정도를 지지선으로 살펴봤던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오늘 좀 무너졌습니다. 그럼 코스피는 3,950까지는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차이가 없네요. 오늘 종가 보니까. 네, 그렇죠.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좀 전에 뭐 AI에 대한 그런 뭐 우려감으로 인해서 빠진 것도 있고요. 또 하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 불안감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어저께 지금 한국은행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이제 통화 수업을 1년 동안 연장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저께 이제 장 외에서 그 시간 외에서 한 1,46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지금 뭐 나오는 가격으로 보면 1,470원대 후반, 중후반 76원 정도에 효과가 없었던 거라고. 네, 그렇죠. 거의 봐야 되나요?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1조 넘게 지금 순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주가가 그러면 이제 환율에 따라서 아마 주가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불안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60일 선이 지나가는 3,870포인트까지도 일단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달러 환율 자체가 계속 치솟는 이 상황인데 근데 또 엔화는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환율이 복잡하게 되고 있는 부분에서 시사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국내 원화 같은 경우는 엔화와 지금 많이 좀 연동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뭐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국내 원화 같은 경우도 네. 상대적으로 하락폭을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는데 일단 뭐 국내에서 지금 계속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해외에 지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해서 국내로 뒤로 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개인 같은 경우는 물론 국내 증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계속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도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의 달러 부족 현상이 아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원화가 쉽게 강세로 돌아서기에는 쉽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줘야만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어제 뭐 수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달러 원 환율을 잡는 데는 일단 현재까지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것마저도 지금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오늘 많이 하락을 한 건데 얼마나 빠질까 이 부분을 요새 많이 좀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김 전 연구원님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월 말
변곡점을 예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네. 1월 말이라면 1차적인 뭐 바텀업 단에서 이제 기업 단에서 그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그 수요일에 미장 마감 후에 있을 그 마이크론 실적이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AI 수익성 우려를 좀 바텀업 단에서 우려를 좀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이벤트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계속해서 금리 인하한 이후에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생각보다는 빠지지 않고 있고 예, 맞아요. 뭐 지난주에도 금리 인하 그 여파로 이제 경기 민감주나 중소형주들은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기술주는 계속해서 소외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오라클이랑 브로드컴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라클에서의 문제점은 그 분기 자본 지출이 급증을 했고 이제 26년도 전체 자본 지출 전망치도 상향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매출 전망치는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AI 부문이 뭐 구조적으로 이제 매출 대비 총이익률이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한 점들이 이제 그런 수익성 우려를 좀 더 부각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일단은 오늘 밤 고용 보고서 발표된 이후로 이제 뭐 매크로 단에서 좀 안도감이 형성이 된다면은 기술주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지금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HBM의 매출 총이익률이 62%, 그다음에 범용 D램 이익률이 67%로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은 수요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켜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탑다운 관점에서는 이제 이번 달에 나오는 이제 경제 지표들을 좀 차차 확인을 해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고용이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은 1월 말에 있을 그 FOMC 전후로 좀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그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면서 좀 완도 랠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변곡점이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뭐 이야기도 되나요, 그게? 아무래도 근데 금리 상단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아직은 힘든 상황이라고 하방은 보고 지지가 있습니다. 되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증시 주도주 자체가 AI에서 조금씩 이제 경기 민감주로 넘어간다라고 오. 생각했었는데 연구원님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보시는 걸까요? 단기 섹터 로테이션이 나올 수는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인하를 어쨌든 인하 사이클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나 중소형주 단에서 그렇게 온기가 확산되는 게 뭐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12월 FOMC에서도 확인을 시켜줬듯 그 관세의 영향은 좀 일시적일 수 있고 또 경기에 대해서 낙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나 경기 민감주까지 이제 좀 그 반도체로부터 이제 수급이 빠져나와서 이제 그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빅테크들의 그 회사채 높은 금리 수준에서 회사채 조달했던 그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난주 오라클과 이제 브로드컴 실적에서 뭐 좀 만회를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클리컬까지 요새 조금 중소형주도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있어가지고 연결기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일단 키워드가 됐었던 섹터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일단 해볼 텐데요. 일단은 테슬라가 간밤에 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차트 보니까 이제 어느새 또 최고가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임순재 대표님 이 로보택시 운행 영상이 유튜브 같은데 많이 국내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 이 포인트 따라서 테슬라도 지금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뭐 전기차를 판매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전기차에 들어간 이제 FSD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회사다라기보다는 이제 AI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일 FSD로 인한 이제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동영상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강하게 좀 반응을 했었죠. 특히 뭐 운전대 이제 사람이 없이 뭐 다니는 그런 이제 자율주행 부분이 지금 좀 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뭐 현대차가 그 관련된 기술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지금 뭐 포티투닷컴에 뭐 유튜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율주행하는 게 어느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FSD 정도는 아니지만 뭐 상당 부분 이제 쫓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그게 뭐 그냥 그러니까 시범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향후에 화두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시스템을 모든 회사가 뭐 구동을 하기에는 어려울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물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인 제약이 아직도 좀 허들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차들 장 초반에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게 국내 기업들이 아무래도 테슬라 양보다는 현대차 밸류체인 위주로 그렇죠. 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장 흐름은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밀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린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일부 뭐 검증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 네.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없고 관련된 매출도 아직까지는 나오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감안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복합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자율주행이 올라가다가 시장 여파를 맞아서 좀 하락을 한 것도 있고 네. 미국과 우리나라의 연결성이 좀 떨어지는 게 네,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걸 좀 복합적으로 오늘 자율주행이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지연 연구원님, 현대차가 결국 우리나라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율주행 산업 자체를 리셋했습니다. 얼마 전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좀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최근에 그 해임 네, 맞습니다. 그 해임을 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이제 실제로 매출이 나고 뭐 이제 내년도에 중국 쪽에서 그 로보틱스 쪽의 부분들이 원가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산이 가능하다는 전망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지켜보기는 해야겠죠. 어쨌든 현대차가 어쨌든 큰 방향을 뭐 수정을 그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좀 맞아요. 수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주목받을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쪽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로봇에 있는 그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최근에 좋았다가 이제 좀 최근에 차익 실현이 다시 좀 나왔는데 1월 달까지도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그 긍정적인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 현대차가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 라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포기를 한다는 거는 오히려 이제 테슬라처럼 이제 카메라 센싱 그쪽에 대한 기술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나온 예측들을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센싱을 하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 전기들의 맞습니다. 전기 같은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던 부분들도 있어서 뭐 아마 로봇에 대한 그런 중소형주 부품사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카메라 쪽은 또 이제 자율주행에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방향성을 좀 잡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임수재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자율주행, 국내 자율주행이 키워드를 잡아간다면 아까 이제 현대차에서는 요새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FSD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이게 과연 또 현대차에 도움이 많이 될지 아니면 또 기존에 하던 뭐 라이다를 사용한 걸로 발전하는 게 현대차에게 맞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FSD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자동차 구조가 이제 싹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조금 뭐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과연 뭐 그 이제 테슬라와 같이 카메라 모듈로만 될 것이냐 아니면 중국 업체 같이 카메라 모듈하고 라이다를 같이 쓸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라이다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가 아마 향후에 관건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비싸죠.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라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카메라 모듈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하고 비슷하게 하지만 사람도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제어할 수 있으려면 다른 뭐 라이다나 아니면 레이더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만 좀 이제 그런 실수 확률을 좀 줄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뭐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이 뭐 미국 형태로 될지 아니면 중국 형태로 될지 좀 더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뭐 테슬라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아마 중국 업체들이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뭐 중국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중국 업체와의 협력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향후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좀 차용해야 될 뭔가 중심 키워드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국내 관련돼서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뭐 라이다를 써야 된다였다가 맞아요. 예. 42.com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기는 뭐 카메라와 그다음에 레이더로만 이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좀 그러니까 확답을 하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어느 기술로 이제 정해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고요. 네. 일단 카메라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좀 과도기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이라는 게 어떤 말씀? 나중에 이제 뭐 라이다나 아니면 뭐 별도의 이제 센서가 더 부착이 되어야만 네. 안정성에서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뭐 자율주행, 그러니까 그 테슬라 같이 이제 이런 그 카메라 모듈로만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하늘하고 땅하고 이제 구별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뭐 그런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앞쳐놓일 때 좀 그 FSD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키워드가 좀 애매한 상태 우리나라. 연구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뭐 현대차 중심으로 자율주행을 발전한다라고 한다면은 라이다 쪽을 차용해서 쭉 발전하는 게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조금 혁신적으로 진짜 FSD를 도입하는 방향도 현대차가 생각해 본다면은 어떤 포인트가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테슬라 그냥 FSD를 도입한다는 건 어쨌든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들보다는 좀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말씀해주신 대로 뭐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현대차가 가장 뭐 나아갈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카메라 센싱 쪽에 이제 좀 네.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율주행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조금 궁금해지는 거는 자율주행도 내연기관과 콤비네이션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니 왜냐하면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율주행 기능이 된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면은 잠시 후에 제가 2차 전지 이야기도 좀 나눌 텐데 자율주행 기능 된다? 전기차로 많이 지금 쓰이고 있으니까 그럼 전기차 수요 올라가고 2차 전지도 올라갈 가능성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좋은 게 있는데 뭐 내연기관과 자율주행은 상용화가 왜 어렵다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네.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도 뭐 8대, 뭐 지금 뭐 한다라고 해도 뭐 앞뒤 아니면 많이 한 경우에 4개 정도 이제 4채널의 이제 블랙박스를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8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돼서 뭐 디스플레이나 모든 장비들이 이제 전장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전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배터리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다양한 이제 전기를 갖다 써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갖다 쓸 수 있는 게 납축 이제 배터리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뭐 한번 전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규모 전기를 사용하는 장치가 나온다라고 하게 네. 되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장, 특히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연기관에서의 이제 전기 만드는 그 용량으로는 네. 부족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자율주행차는 전기차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꾸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이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수요도 충분히 올릴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뭐 향후에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는 거는 뭐 다들 의심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전기차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이제 내연기관차 한번 그러니까 주유하시는데 얼마 정도 걸리세요? 주유하는데 내연기관은 뭐 한 3분에서 5분 안 걸리죠? 네, 그렇죠. 5분 정도 걸리고 주행 거리는 보통 한 600에서 700km.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맞는 건 뭐 장점이 700km 정도 가는데 문제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번 충전하는데 최소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고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300km 내외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중간에 뭐 안전하게 가려면 한 번씩 충전을 하고 맞죠. 네.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급하게 가셔야 되는 분들은 상당히 좀 불편하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아직까지 충전에 관련,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전기차의 보급 속도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봐도 오늘 2차 전지주들은 낙폭이 그래도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어쨌거나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같이 가는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 네. 오늘 자율주행도 오르고 뭐 뒤에는 조금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따져보면 너무 낙폭이 과했던 거 아닐까요? 2차 전지주들? 그동안 2차전지주가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뭐 그동안 매도가 올랐기 나왔다라고 때문에.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때 올랐을 때와 지금 간의 이제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뭐 완전히 전 반대적인 이제 시장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과거에 올라갈 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3원 개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 전기차 배터리는 완전히 다 장악을 할 것이다. 그렇죠. 라는 그런 게 기대감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LF 배터리 뭐 별 차이 시장 구조로 보면 별 차이 없어졌고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 업체는 뭐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1위 하는 업체는 CATL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된 시장, 특히 이제 뭐 중국 맨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 이외의 시장을 보는데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도 그 절반 이상을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뭐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37%입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업체에 비해서 뭐 시장 뭐 캐파가 커진다라고 해도 그만큼 성장률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이제 우려 섞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ESS 관련돼서 뭐 얘기들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그렇죠. ESS 시장 뭐 커질 수 있다. 뭐 당연히 커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ESS 시장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동안은 뭐 그 시장이 뭐 대부분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가 차지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이 중국에 대한 이제 규제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죠. 그렇지만 뭐 ESS 시장 자체가 뭐 전기차 시장의 아직까지는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더 커져야죠.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ESS 시장만 갖고 전기차의 최근에 이제 판매 부진을 뭐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네. 이른 시점 아닌가라는 그렇죠.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성을 좀 더 줘야 되는 2차 전지 내의 ESS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쪽으로 얘기를 더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연구원님, 이게 아까도 했던 뭐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오늘 뭐 장중 뭐 자율주행이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2차 전지가 이렇게 빠졌어요. 사실 테슬라 올라가면 2차 전지가 동반으로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같이 이런 모습, 자율주행과 2차 전지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다. 어떤 시사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테슬라랑 2차 전지의 주가 동행성은 국내 2차 전지주랑 테슬라의 주가 동행성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순히 지금 그 개별 업종 단에서 좀 보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기관이랑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를 팔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와 이제 반도체 이런 애들이 이제 다 같이 빠졌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하루 이틀 사이에 그 펀더멘탈 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변한 것이 없다면은 이럴 때 이제 좀뭐 좋게 생각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뭐 저는 이제 탑다운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늘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펀더멘털에 의한 이제 하향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밸류에이션 조정의 성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단기 변동성 확대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뭐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포드도 전기차 생산 이거 줄인다 그러고 전기차에서도 뭐 EU 유럽 시장을 믿고 있었는데 유럽 시장이 이 내연기관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요 얘기 이슈 때문에 뭐 빠졌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연구원님은 좀 수급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이다 보니까 좀 빼야 되는 자금도 있다 보니 그 부분이 더 주요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10월 한 달 동안에 2차 전지 그 대형주들 주가가 거의 한 100%, 200% 오른 네. 애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내년도에 지금 단기적인 EV 수요 부진이라는 그 악재보다는 좀 내년도에 그 ESS의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날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이제 어느 정도 주가의 로직이 이동하지 않았나라고 맞아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이고, 또 이제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 감산에 대한 부분인데, 그쪽이 이제 만약에 경제공작 회의 때 12월에 있을 경제공작 회의 때 그 숫자가 구체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시그널을 주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투자 심리에 되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수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2차전지 뭐 내년에는 괜찮아질 거야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매년마다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오늘 이슈들 보면 아유 내년도 이거 쉽지 않겠는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ESS를 좀 차치하고 그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만 본다면은 여전히 좀 캐즘의 우려는 있겠죠? 이게 캐즘이 국내 업체들이 이제 만들어낸 말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요? 캐즘이다라기보다는 국내 업체들의 경영 실책이다라는 표현이 아마 좀 더 맞지 경영 않을까라는 실책이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가 그러면 뭐 그러니까 국내 이제 전기차 2차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의 생산량 증가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실적이 계속 좀 나빠지고 있으니까 하는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올해 이제 1월에서 10월까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다 사용되는 2차 전지 사용량이 28.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8% 증가했는데 이걸 캐즘이라고 봐야 되느냐? 근데 그게 그 9월에 미국에서 네. 보조금 준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확 올라간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1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이제 그러니까 네. 1월부터 10월까지면 작년보다 이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보조금을 안 줬냐라고 해로 하면 봤을 때는 네, 작년에도 보조금을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따져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로 28.5% 증가했는데 국내 업체는 10%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10% 증가했으니까 야 이거는 성장률이 많이 둔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둔화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내에 전기차 보조금 방금 얘기하셨듯이 전기차 보조금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입니다. 뭐 유럽도 있긴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가 참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회사가 독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이제 11월 달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42%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38%. 그러니까 이게 계속 40% 이상 감소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드 입장에서도 보면 추가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 맞아요. 아니냐. 그러다 보면 포드도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그 라인을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어야 하는 미국 시장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ESS 시장이 커진다라고는 하지만 전기차에 따른 그 판매 감소에 따른 이제 판매 감소분이 어떻게 보면 ESS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국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내년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는 일단은 좀 퀘스천을 좀 다시 하고 아마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순재 대표의 의견이었습니다. 전기차 캐즘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김주환 연구원님은 좀 생각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항상 뭐 내년이면 괜찮을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기차 수요 일단은 내년은 우리가 또 기대를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뉴스를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EV 수요가 둔화되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네. 때문에 미국에서든 유럽에서든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고, 뭐 거기를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다 사실인데, 최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주가의 로직 자체가 좀 그런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움직여 왔다면은 내년도에는 좀 더 큰 틀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공급망 재편이라는 부분들이고,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의 공급망을 이제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자의 밸류 체인들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미국 쪽에 있는 밸류 체인에 들어갈 업체들은 이제 한국 업체들인 거고, 뭐 이제 중국 쪽에서 그 글로벌 주도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감산 정책을 시행을 했고, 감산 정책이라는 건 결국 중국 쪽에서의 그 배터리나 전기차 생산량이 이제 줄어들 거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있어서 좀 원재료의 가격 상승을 동반한 이제
쇼티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쇼티지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제 급진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예. 그거는 이제 원재료 단에서부터 최대한 이제 증설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제 급하게 수요가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단기간에 그런 공급 제약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들한테는 더 기회가 되는 걸까요? 그 연장선상에서 연구원님 계신 다월투자증권이 현대차 목표 주가를 굉장히 크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건지. 뭐 하이브리드. 4분기 당장 4분기에 이제 좋게 보시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쨌든 미국에서 그 인센티브 비용이 절감이 됐다는 부분이고 탑라인의 환율 효과가 좀 주된 손익 개선이고 내년까지 좀 시계열을 넓혀서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IRA 그 보조금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믹스 개선이라는 부분이 아마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또 이제 현대 기아의 그 미국 내 그 점유율이 4분기 들어서 12%로 이제 안착을 했다는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이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더 미시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미국 쪽으로 나가는 수출 물량이 9월에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15% 관세를 이제 인하를 해준 그 확정을 시켜준 부분들도 이제 내년도부터 소급 적용이 돼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내년도 영업이익의 개선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2차 전지가 그래도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LFP 양산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ESS에서도 두각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LMR 양극재. 이쪽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망간을 늘려서 이 가성비 좀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좀 2차 전지 앞으로 이끌어갈 키워드가 좀 될 것 같으신가요, 대표님?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전고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다양한 기술들이 전고체 전까지. 네, 전까지는 다양한 기술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전고체가 이제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기술 개발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고도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뭐 리치망간 이제 배터리 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거고요. 특히 리치망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3원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이제 원가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 리치망간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해도 전기차의 판매가 이제 증가를 해야 이거에 관련돼서 수혜를 그건 입을 수 맞습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리치망간 관련돼서 그런 뭐 LFP보다는 확실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그런 배터리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LFP 배터리도 계속 지금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진화를 양쪽에서 다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그 리치망간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중저가 시장에서 LFP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만큼 이제 강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 시장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뭐 기술이냐라고 보면 거기까지는 아직 좀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중심적인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자율주행 2차 전지였고요. 조금 그래도 미래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오늘 이 섹터는 웃었습니다. 화장품. 그래도 창박판에 APR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다 보니까 김전희 연구원님 저번 방송에서도 화장품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지난 실적 시기에는 좀 아쉬웠습니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워낙 높아졌는데 다시 한번 좀 수출입 통계가 잘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다시 좀 받아가서 결국에는 1월에 실적 시즌에 좀 반영이 좀 잘 돼서 올라갈까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런 뭐 4분기 실적이 이제 좀 안 좋아질 걸로 이제 뭐 증권가에서는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뭐 이제 향후에 뭐 이제 긍정적인 그 뷰들이 이제 형성이 된다면 1월 중순쯤 아니면 그 1분기 실적 시전 이전에 다시 이제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반기가 조금 더 이제 성수기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실적 시즌까지 임순지 대표님 연속성 좀 유효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의 반등은? 일단 뭐 오늘 반등한다라는 건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매 쪽 성격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자체가 이제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거고요. 네. 특히 화장품 관련된 업체들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계속 좀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이어왔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업체, 뭐 브랜드도 뭐 특히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쪽에서 잘 팔리는 업체들. 수출한 나라 네, 방향으로. 그렇죠. 뭐 나라별로 이제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뭐 접고 가시는 게 맞지 맞죠. 않을까. 요즘 그랬죠.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중에서도 뭐 미국이나 유럽, 일본 쪽에 이제 판매가 뭐 잘 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심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ODM, OEM 업체도 다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화장품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인디 브랜드들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좋은 그런 이제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의 특성상 뭐 자기네가 직접 만들질 않기 때문에 믿을 만한 회사들한테 ODM, OEM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세계 글로벌 이제 각국에 지금 이제 생산 시설들이 각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인디 브랜드의 성장에 따라서 이런 ODM, OEM 업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좀 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화장품 업체들이 원체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웬만큼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실망 매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원체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는 시점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확실히 화장품이 미국하고 뭔가 다른 지역들 위주로만 좀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 시장 계속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그래도 부양책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업체들이 수혜를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뭐 한알령 이전에 뭐 지금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잘 팔렸다라는 그런 이제 과거의 기록, 그러니까 기억들을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건 같은데. 예.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내수 브랜드의 품질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맞아요. 국내 중저가 브랜드로서는 경쟁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가 라인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가 라인은 이제 프랑스나 미국 브랜드 선호하듯이 맞아요. 중국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 화장품이 이제 중국을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네. 보여지고 다만 이제 ODM, OEM 업체는 좀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업체도 인디 브랜드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디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ODM, OEM 업체에 맡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품질에 대한 약간의 그쵸. 의구심이 있고 조금 고급화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업체에 맡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ODM, OEM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만약 중국에서 내수가 부양책이 나오고 내수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내에서도 ODM, OEM 업체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선별적인 흐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뭐 유럽 말하지 말고 그냥 중국과 비중국으로 두 개 나누면은 좀 명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중국 비중국향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김 전 연구원님도 여기 좀 동의를 하십니까? 확실히 비중국향이 트렌드를 더 잡아가는 트렌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뭐 최근 그 상반기에 그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화장품주나 그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그쵸. 투자 포인트 자체도 미국향과 이제 일본향 비중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이제 앞서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들 그 과거 이제 레거시 화장품 업체들 브랜드사들에게 13년도, 14년도와 같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힘든 상황이고 뭐 그거를 기대를 하면서 그때 이제 뭐 무비자 입국 허용 이전까지 이제 주가 상승률이 이제 좀 좋았던 그 경험이 있지만 뭐 그 정도까지 밸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 정도 밑에 있는 한 뭐 20배에서 25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붙어주면은 그거는 플러스 알파이고 결국에는 그쵸. 투자 포인트는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 아니면은 동남아 쪽으로 이제 보는 게 더 맞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뭐 들어오면 땡큐고 뭐 우린 이런 부분을 보고 중국을 차치하고 화장품의 밸류를 좀 잘 측정해서 투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